글로벌 경제와 금리 두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부동산은 어떨까요? 사실 국내 부동산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추이입니다. 보게 되면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집값이 많이 올랐었는데 횡보 기간이 생각보다 긴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2019년부터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다가 고점 찍고 좀 하락폭이 좀 커진 이런 측면들을 좀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구간은 어떤 구간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코로나 기간이었습니다. 코로나 때 실제적으로 기준금리,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거의 0.5% 수준으로 좀 낮췄죠. 그래서 금리가 바닥으로 찍힌 이걸 확인하고부터 집값이 상승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종합주택 매매가격 지수를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2019년 이후부터 쭉 이런 식으로 금리가 낮아지면서 집값이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2022년 한 중반 정도까지 집값이 올라가지고 이제 고점에 딱 걸립니다. 근데 우리나라가요, 기본적으로 2021년 8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집값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이죠. 미국 사례를 봤지만 금리가 올라가더라도요, 초반에는 사람들이 내가 내는 이자보다 훨씬 더 많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계속적으로 집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보면 2021년 8월 달부터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해가지고 2023년 1월까지 고점을 찍고 이게 횡보가 되죠. 그럼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요, 2021년 7월 달에 뭐 2.96%였던 것이 거의 뭐 4.8%까지 쫙 치고 올라가 버리죠. 그러니까는 3%에서 4.8%다. 절대 금리는 얼마 안 오른 것 같지만요, 실제적으로 내는 이자가 거의 뭐 60%가 올라 버린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내는 이자가 이제 늘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버티기가 어려워집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는요, 이런 식으로 적용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준선이 되는 금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 코픽스 가지고 많이 하는데요. 신잔액 기준 코픽스 플러스 가산금리, 여기에는 뭐 다양한 이제 은행의 마진을 결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겠죠. 여기에 이제 감면금리, 뭐 은행의 뭐 신용카드를 뭐 만든다라거나 급여를 이체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추가 감면금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금리가 결정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합하니까 이제 4.806%까지 이렇게 올라버린 거죠. 이렇게 오른 이유는 이 코픽스 기준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그 한국의 기준금리가 오르는 기간 동안에 이게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잔액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신잔액 기준으로 하기도 하는데요. 신잔액 기준 코픽스가 뭐 1.03%에서 이게 2.65, 뭐 2.9 이렇게 쭉 올라 버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3% 정도 수준이었던 기준금리가, 그 고객 적용금리가 4.806%까지 올라 버리게 되는 거죠.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아니면 잔액 기준 단기 코픽스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걸 기준선이 되는 금리로 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가산금리 빼기 감면금리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데,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한 달 동안 신규로 취급한 수신상품 금액의 가중 평균 금리를 이제 기준선이 되는 금리로 하는 겁니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대상 월말 보유하고 있는 수신상품 잔액의 가중 평균 금리고요. 이 사례를 보게 되면 신잔액 기준이죠. 여기는 이제 산출 대상 수신 상품에 다양한 이제 부분들을 추가로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 산출한, 이런 식으로 산출해가지고 이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해당 사례자가 3억 원을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처음에 대출을 받았을 때는 2021년 7월 말일 기준으로 2.966%니까 한 달 이자가 74만 1,500원이었는데요. 이게 쭉 올라버려 가지고 4.8%까지 늘어나게 되면 이자가 거의 뭐 50만 원 정도가 증가한, 자, 120만 원까지 쫙 올라버리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원금까지 추가로 상환하게 되면 이제 가게가 이제 쓸 돈이 없겠죠. 이런 식으로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집값도 떨어지고 사실 전체적인 이제 경기가 좋지 않아지는 소비력이 떨어지니까요.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금리가 정점을 꺾고 실제 유지되다 보니까요. 버티기가 어려워서 집값이 이런 식으로 쭉 빠지는 이런 측면들이 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요. 실제 보게 되면 이 금리 자체가 단기적인 부동산 자산의 가격을 좀 결정짓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금리가 충분히 떨어진 시점에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고 중간에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투자자들은 내가 내는 이자보다 훨씬 더 많은 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집값이 올라가게 되지만 금리가 정점에 다다르게 되면 집값은 결국 그 시점부터는 쭉 빠지게 된다. 그리고 금리가 인하되는 초창기에는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 시장은 매우 좋지 않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기 사이클에 중앙은행이 개입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미국, 우리나라도 그런데요. 미국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2%거든요. 그러니까 2% 정도의 사실 인플레이션율 이걸 이제 맞추는 게 목표가 되는데 이게 잘 유지가 되다가 기본적으로 그 코로나 시기에 이제 거의 제로 금리 정책을 좀 폈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다 보니까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거의 8% 넘게 치고 올라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 중앙은행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요. 금리를 큰 폭으로 이제 인상하게 되는,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소비력이 떨어지죠. 대출도 좀 덜 받게 되고 기업도 좀 투자를 줄이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물가가 안정이 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이제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요. 우선 수요 측면 인플레이션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 여력이 늘어났다라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소비자들이 급여가 올라서 구매력이 증가했다라거나 수출이 늘어났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공급 측면 인플레이션으로 봐야 되는데 실제 이제 생산 비용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원유 가격이 높아진다라거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라거나 노동 비용이 증가한다라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최종 제품의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적 인플레이션은 사실은 이제 경제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시장 독점 문제가 벌어진다거나 정부 정책이 실패한다거나 생산성 저하 이게 원인이 돼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 구조적 인플레이션이고요. 수익 관련 인플레이션은 이 그 원자재 가격 상승하고도 좀 연관이 좀 되는데요. 해외에서 가격 상승이 국내 상승으로 이어질 때 발생이 되고 최근에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해가지고 환율에 문제가 되면 예전에는 1달러짜리를 1,000원에 살 수 있었는데 그걸 1,500원에 사야 된다? 그럼 수입 물가가 올라가서 전체적인 물가가 올라갈 수 있겠죠. 이렇게 돼서 이제 물가가 상승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내년에도 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게 되면 미리 가격을 올리거나 아니면 임금 인상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문제는 이제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과 수익 관련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물가가 이제 급격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2022년 3월 달에 0.25%에서 0.50%였던 금리 밴드를 쫙 끌어올려가지고 5% 넘게 올려버리죠. 이렇게 이제 금리를 급격하게 상승시키게 되면요. 사실은 전 세계 자산 시장이 매우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주식시장은 당연히 좋지 않겠죠. 사실은 금리를 완만하게 인상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이 좋아요. 왜냐하면 금리를 완만하게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경기가 좋다라는 거잖아요. 경기가 좋다라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이 늘어나는 측면이니까 나쁜 건 아닌데 2022년처럼 금리를 급격하게 상승시키면 주식시장이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죠. 기업의 차입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건 이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요. 투자가 위축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가 하락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채권 시장이요. 바로 직격탄을 맞습니다.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새로 발행되는 채권의 이자율이 높아지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3%짜리 채권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데
새로 나온 채권의 금리가 6%예요. 내 채권을 시장에서 팔려면 제 가격에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가격을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기존 채권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감소해서 채권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도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요. 부동산 시장도 좋을 리가 없죠. 사실은 이제 대출이자율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부동산 구매 비용이 증가하니까 부동산 수요가 감소하고 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과 원자재는요, 달러 가치가 강해지는 거죠. 금리가 인상되면. 그래서 달러 가치가 강해지게 되면 금과 같은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요. 신흥 시장에도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좀 높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이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우리나라 예금보다는 미국의 달러 예금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겠죠. 그럼 국내 자산을 팔고 원화를 달러로 바꿔가지고 기본적으로 미국 예금에 가입을 할 가능성이 높죠. 이런 식으로 미국 금리가 상승하면 신흥 시장에 자본 유출이 발생을 합니다. 강화되는 건 뭡니까? 좋은 거는 달러 가치예요. 금리가 인상되면은 이제 달러 가치 강화되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 훨씬 더 이제 매력적으로 보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때 자산별 수익률을 살펴보면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의 각 그 자산들의 가격을 보면요. TLT는 20년 이상의 잔존 만기를 가지고 있는 미 국채에 투자하는 ETF고요. VNQ는요. 부동산, 리츠와 관련된 ETF입니다. UUP는 달러에 투자하는 ETF고요. VOO는 유명한 S&P 500 지수를 추종하게 만든 ETF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가장 수익률이 좋지 않은 게 장기 채권이죠. 확실히 금리가 인상되는 기간 동안에는요. 장기 채권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변동성이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년 동안 무려 마이너스 24%의 손실이 벌어졌고 채권으로선 드물게 18%의 변동성을 보였죠. 자, 그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17%, 변동성은 무려 25%였고요. 이 기간 동안에 S&P 500도요. 마이너스 12%, 변동성은 23%였습니다. S&P 500의 변동성은 사실 한 15% 전후로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이 기간 동안에는 변동성이 23% 상당히 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달러만 사실 상당히 괜찮았죠. 달러는 이 기간 동안에 7%가 넘는 수익률을 올렸고 변동성도 8.9%로 좀 안정적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상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산은 계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데 달러만 좀 가치가 좀 유지되고 수익률이 좀 낮다. 이거를 그래프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최근 25년 동안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인데요. 보게 되면은 이제 사실 2000년 초반부터 2020년까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낮아지고 안정화가 되고 있었는데 2020년 이후에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이제 상승하고 있는 이런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기준금리하고 시장 장기금리가요.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꼭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시장의 장기금리가 결정되는 주요 요인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그 물가 상승률이 높아진다. 인플레이션이 기대가 됩니다. 이러면은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물가가 높아지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죠. 그러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올라가게 되면 장기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경기가 성장이 둔화되고 경기 침체가 될 걸 우려가 되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증가하게 됩니다. 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요. 채권 발행자 입장에서는 금리를 낮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금리가 하락하고요. 자, 세 번째, 정부가 국채 발행을 확대하겠다, 즉 공급이 증가한다라고 인식이 되면 기본적으로 채권에 대한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상승하게 되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미국 국채를 이제 매도하게 되면요, 미국 국채의 매도 물량이 많아진다. 마찬가지로 공급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요자 입장에는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 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미국 연준이 채권을 매입하는, 즉 이게 양적 완화죠. 미국 연준이 인위적으로 장기 채권을 대량 매입을 합니다.
그럼 이제 수요가 증가하니까 금리가 인위적으로 낮아질 수가 있죠. 실제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 연준이 이런 방식을 동원해 가지고 낮은 금리를 유지시켜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측면들이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금리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이제 장기 시장 금리가 상승한 측면들은요. 실제 이제 물가가 높아진다는 기대가 실제 발생했죠. 왜냐하면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관세 정책을 좀 과격하게 하니까 관세가 물가에 반영될 거다라는 측면 때문에 장기 금리가 좀 상승했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미 트럼프 정부가 하반기에 국채 발행을 좀 이제 늘린다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이건 때문에 이제 장기 금리가 상승하는 측면이 있었고, 그리고 그 미국 내에 미 국채가 미국 내 보유량이 67%고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33% 정도 되는데, 외국인이 미국 국채를 매도했다라는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장기 금리가 좀 상승한 측면들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것이요. 미국 연방 기준금리와 미국채 10년물 금리 추이로 보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도 좀 눈에 띄는데요. 201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거의 제로 금리가 쭉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 말부터 이제 금리가 정상 범위 내에서 이제 상승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하락을 시켰고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물가가 너무 높아지게 되니까 급격하게 또 올렸다가 지금은 좀 내리고 있는 이런 추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구간을 나눠보게 되면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보게 되면 기준금리와 장기금리가 동반 상승하는 측면들이 좀 있죠. 이때는 이제 통화량을 좀 줄이는, 그러니까 너무 보는 통화량이 늘어나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경기 과열을 방지하는 이런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초반에 팬데믹 시기에 금리를 급격하게 낮췄죠.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니까 사실은 이제 초저금리가 발생을 한 거고요. 그리고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이러면서 이제 물가를 좀 안정시키려는 노력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전후해가지고요. 단기, 장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는,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거는 이제 경기 침체를 이제 반영하고 있다라고 시장은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2024년 이후에는 기준금리를 좀 낮춰서 좀 금리를 안정화시키려는 이런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구간별로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기간을 보게 되면요. 음영 처리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기준금리와 국채금리는 보통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기준금리가 점진적으로 인상되면서 10년물 금리도 상승하는 이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2023년까지도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니까 시장금리도 좀 빠르게 반응하는 이런 측면들이 좀 있죠. 그렇죠? 자,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 일단 단기 자금에 대한 조달 비용을 직접적으로 이제 상승시키는데요. 사실은 금리가 인상됐다. 이 부분 자체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실제 높다라는 측면들을 또 반영을 하는 거죠. 장기 금리는요. 미래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에 대한 시장 기대를 더 많이 반영한다. 경제 성장률이 높고 물가 상승률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장기 금리가 상승하고요. 오히려 이제 경기가 위축되고 경기 침체가 벌어질 것 같으면 금리는 떨어지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기간 동안에 이 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기간이죠. 보게 되면은 일단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쫙 올리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저렇게 금리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야, 물가 상승률이 정말 심각하긴 심각하구나, 물가 인상이. 그러니까 물가가 인상이 되면 시장 참여자들은 그보다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장기금리가 상승했는데 이렇게 금리를 계속 높이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시장에서 어떻게 예측을 하냐면 이거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경기 침체 발생 가능성이 생기면 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 금리가 떨어져서 금리가 높아지지만 오히려 장기 시장 금리는 약간 인하하는 이런 측면들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요. 2020년 팬데믹 시기를 보게 되면 자, 시장 금리와 기준 금리가 쫙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준 금리가 이게 안정적으로 이제 낮게 유지가 됐는데 이 기간 동안에 시장 금리가 먼저 상승하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준금리가 제로금리처럼 이렇게 너무 낮은 금리가 유지되면 사실은 시장은 이제 물가가 이제 큰 폭으로 상승할 수가 있겠죠.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버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인상될 걸로 예측이 되면 시장 금리는 이제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래서 10년물 금리가 먼저 상승하는 이런 모양새를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은 이제 시장이 미래 경기 회복을 선반영하기 시작했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기준금리는 여전히 낮지만 장기금리는 인플레이션과 경제 정상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요. 자, 이 기간을 보니까 기준금리가 오히려 장기금리보다 더 높아버리는 이런 구간들이 생기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빠르게 올라가지고 장기금리보다 높아지는 구간. 이렇게 이걸 이제 우리는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라고 부르고요. 이건 이제 경기 침체의 조짐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당연히 장기금리가 더 높아야 되는데 그런데 기준금리가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장기 채권 금리가 하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경기 침체 가능성 때문에 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금리가 떨어졌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채권 시장은 미래의 경기 둔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실제 이제 장단기 금리 차를 볼 때는요. 미국의 10년물 금리와 2년물 금리 내지 이제 3개월치 금리를 빼게 되는데요. 2년물 금리는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전망을 잘 반영을 합니다. 즉 앞으로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릴까? 이렇게 생각할 때 훨씬 민감하게 움직이고요. 그런데 10년물 금리는 어떤 거를 반영한다고 그랬죠? 인플레이션, 경제 성장, 시장 심리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금리에서 2년물 금리를 빼면 시장 뺐을 때 금리 차가 크다. 그럼 시장은요. 인플레이션도 높고 경제 성장률도 높다.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의미고요. 근데 만약에 금리 차가 역전이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시장은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2023년 전후의 기간 동안에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은 연방준비제도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금리를 높여놓는 이런 긴축 정책이 결국은 경기 침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와 시장금리를 보게 되면요. 자, 이런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기준금리가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죠.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를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통화정책의 방향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금리와 시장금리를 통해서 경기 전망을 반영할 수 있겠죠. 특히나 장기금리는 미래의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반영하니까 기준금리가 낮게 유지되고 있다 손 치더라도 장기금리는 먼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채권 시장을 통해 가지고 경기를 예측할 수 있었죠. 만약에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된다. 그러면 장기 성장률은 낮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그 기업에 대한 어떤 차입 비용이 좀 늘어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생긴다. 이런 부분들을 시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이 선반영되는 그런 효과가 있죠. 채권 시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보다 먼저 미래를 반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5년 말에 미국의 기준금리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4.25에서 4.50 밴드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 CME 그룹에 들어가서 이제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요. 기준금리를 시장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률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요. 2025년 12월 10일 연방준비제도의 목표 금리 확률을 보게 되면요. 지금보다 2회 내지 3회 정도는 좀 금리를 떨어뜨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3.25, 3.50이나 아니면 3.50에서 3.75 정도까지 그 정도 퍼센트로 조금 기준금리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시장 금리는 기준 금리를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요.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니까 채권을 편입하기 괜찮은 시점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과거의 사례가 미래를 담보하지 못하지만 과거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됐을 때 과연 어떤 자산의 가격이 괜찮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미국 기준금리 추이인데요. 항상 금리는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뭐 유지됐다가 뭐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벌어졌을 때 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졌죠. 이 기간을 살펴보면요. 2007년 7월 1일부터 2009년 7월 1일까지 5%가 넘었던 기준금리가 거의 이제 제로금리 수준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미국의 단기 채권, 중기 채권, 장기 채권과 S&P 500의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07년 7월부터 2009년 7월까지의 각 자산의 가격 수익률을 좀 보여준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SHV는 잔존 만기가 1년 미만인 미국 단기 국채 투자 ETF고요. IF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ETF인데 잔존 만기가 7에서 10년, 그러니까 미국 중기 국채 투자 ETF입니다. TLT는 잔존 만기가 20년 이상인 미국 장기 국채 투자 ETF고요. VO는 S&P 500을 추종하게 만든 ETF죠. 금리가 떨어지는 구간이었지만 이때 이제 미국의 시장 자체가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S&P 500은요 2년 동안 거의 30%가 넘는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 16%의 손실 연평균 그리고 22%의 표준 편차니까 매우 변동성이 심하면서 하락폭이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SHV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낮으니까 IF와 TLT 즉 중기국채 ETF와 장기국채 ETF를 비교를 해보면요. 중기국채, 장기국채 모두 수익률이 10% 전후로 사실 상당히 괜찮죠. 근데 변동성을 보면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데 미국 중기국채인 IF의 경우에는 연 수익률이 10.11%의 표준 편차가 9.08%인데 장기국채 ETF의 경우에는 수익률은 9.87, 표준 편차는 18.87이죠. 변동성이 IF보다 TLT가 거의 뭐 2배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변동하는 기간 동안에는요. 장기국채 변동성이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실제 이때 이제 일반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금리 인하기에는 중기국채 ETF에 투자를 하게 되면요. 훨씬 변동성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겠죠. 장기국채의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기에는 변동성이 커지니까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사실은 그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을 잘 받아서 투기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게 되면 확실히 이 기간 동안에 S&P 500은 손실폭이 상당히 컸고 그리고 장기 채권은 수익률은 좋지만 변동폭이 좀 컸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중기 국채가 조금 완만하게 변동성이 적으면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미국 기준금리와 국제 10년물 최근 1년치 추이를 살펴보고 좀 이제 강의를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보게 되면요. 미국의 기준금리는 낮아지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국제 10년물이 상승하는 약간 디커플링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죠. 이 이유가 뭘까? 오늘 이제 배웠던 내용을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기준금리는 낮아지는데 국제 10년물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죠. 관세로 인해서 수입 물가가 상승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중단하고 오히려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겠죠.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상승하는 측면이 기본적으로 시장 금리를 상승시키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무역 갈등이 이제 심화되는 측면들이 좀 우려가 되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외국인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채권을 대거 이제 매도했다라는 이제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채권 매도 물량이 증가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더 높은 금리를 원할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리고 채권을 매도해서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해서 금리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그 트럼프 행정부랑 일본이 관세 협상을 하는데 그 당시 일본 담당자가 무슨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절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매도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거 사실 엄청난 협박처럼 느껴졌습니다. 아, 우리 건드리면 확 팔아버릴 거야. 사실은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 사이에서는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국부가 줄어드는 거니까. 하지만 이제 관세가 더 크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렇게 행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는 이렇게 채권을 대거 매도한 부분들이 시장 금리가 상승한 이런 요인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잘 정리해 보시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자 실무에서 나온 신문 기사들 이런 것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